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해 2021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고3 학생들 위해서 지금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사실 선생님 고2를 올해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많이 찍었고요. 이제 고3 학생들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그 경화여고 학생들 전부 다 다음 주부터 시험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을 시험 대비해서 사실 그 전에 고전 시간은 9강까지 찍어놨었고요. 현대시 1강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 2강 파트를 여러분에게 조금 강의를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맞춰지면 3강과 4강까지도 함께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는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여러분 따로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를 푼다 해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싹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 하나 들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사설 인강 듣는 것들 다 종합한 강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도 여러분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번 공부했던 것들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함께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잠깐 시작하기 전에 힘이 되는 말 한마디 좀 보고 들어갈까요? 내 힘들다라는 말. 나 힘들어!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고2 학생들 강의에서 요 했던 말이거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보게 되면 다들 힘내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인터넷에 있는 되게 좋은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런데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면 나 혼자 가는 길이 너무 외롭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이니까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할 수 있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해갈 모습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오늘은 박목월 시인 있는 오늘 두 편의 시를 볼 건데요. 박목월의 윤사월이라는 시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잠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시를 정리하기 좀 용이할 거기 때문에 시인 정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박목월 시 같은 경우에는 절제된 시어를 사용한 시인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절제된 시어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을 이렇게 마음껏 표출한다거나 혹은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목월 씨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운을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여운을 주는 어떤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특징이라는 게 여백의 미, 뭔가 좀 비워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적 미를 추구했던 사람이 박목월 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시인의 경향을 이해하신다면 이 윤사월이라는 시가 되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윤사월이 박목월의 되게 대표적인 시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사월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윤사월이란, 여러분 윤달이란 말 좀 들어봤죠? 윤달. 들어봤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양력달 말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셌던 달력은 다 음력달이라잖아요. 그래서 음력 날짜는 4월이라고 돼 있어도 양력으로 따진다면 5월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그 태양력과 좀 다른 거라서 4월이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5월쯤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윤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그 달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 돌아오는 건데 달이 한 번 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사월이라면 음력 4월이 끝났는데 또 한 번 4월을 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9일, 30일이 끝났는데 또 4월 1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윤사월이란 달은 얼마나 느린 달이겠어요? 굉장히 늦은, 쉽게 말하면
4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봄이지만 윤사월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늦은 봄 정도를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요. 요 내용들이 뭐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늦은 봄이라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를 볼 때 화자, 상황, 정서태도 여러분 적어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한다 그랬으니까 찾아보시고 나나 우리가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시적 대상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싹 보다 보니까 뭐 꾀꼬리도 보이는 것 같고 딱 보니까 눈먼 처녀란 단어가 딱 보이네요. 아, 요 안에서 잘은 모르겠으나 어떠한 대상이 눈먼 처녀가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에 눈먼 처녀사. 그래서 처녀사라는 거는 처녀야 정도 읽으시면 돼요.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잘은 모르겠으나 뭔가 자연물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연까지 끊어서 자연 얘기, 요 밑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글자 수를 잠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6글자, 5글자인데 6글자, 5글자. 대충 보니까 8글자, 5글자. 아, 요런 구조되는 거 여러분 좀 아세요? 흔히 말해 우리가 7, 5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7은 다시 3, 4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이런 7, 5조의 우리가 운율을 삼음보 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김소월 씨. 삼음보의 민요조 율격이란 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삼음보의 민요조의 율격을 갖고 있다. 이 민요조란 말은 다른 말로 전통적인 율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니까 뭔가 민요조의 어떤 민요하면 또 떠오르는 건 약간 또 이런 것들, 슬픔, 이런 정서들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민중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시에 보도록 할게요.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송악가루가 날린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날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송악가루 날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일종의 약간 좀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말 대신에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외딴 봉우리가 있대요. 봉우리는 봉우리인데 외딴 봉우리니까 뭔가 외로움을 주는, 그러니까 외딴 거 나왔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도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외롭다? 자, 봉우리가 외로워요. 그런데 윤사월 해 길다고 꾀꼬리가 울면, 그러니까 지금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윤사월 해가 길다라고 꾀꼬리가 울어요. 그러면 꾀꼬리가 왜 우는 거죠? 윤사월의 해가 너무 길다고 우는 거예요. 그 윤사월은 4월은 4월인데 4월에 한 번 더 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꾀꼬리의 울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봄이 왔다, 4월이 왔다. 그런데 너무 4월이 지겹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울면이라는 것들은 청각적 이미지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 얘기해도 뭐 틀린 설명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윤사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지만 완전 늦은 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실 게 이 꾀꼬리란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송악가루 있잖아요. 이 송악가루가 소나무가루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송악가루라든지 아니면 꾀꼬리가 오는, 우리가 송악가루 한참 날리는 시기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예요? 대개는 봄 시기죠. 그래서 이 송악가루하고요, 그다음에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들은 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송악가루, 꾀꼬리 다 봄이라는 걸 뜻할 수 있는 그런 시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봄이 왔다라고, 지금 4월이 왔다라고 꾀꼬리가 울고 있나 보죠? 근데 재밌는 건 산지기에 외딴 집이 있어요. 자, 외딴 봉우리가 보이죠?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산이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산을 보려면, 봉우리를 보려면 멀리서 봐야 아 이게 봉우리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딴 집은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그 조그만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볼 수 있죠. 따라서 외딴 봉우리에서 이 외딴 집을 보기 위해서는 얘는 멀리서 봐야 볼 수 있는 원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얘는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근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 외딴 봉우리의 모습과 외딴 집의 모습이 있네. 그럼 얘도 외로움이지만 얘 또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외딴 집의 특징은 여러분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딘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딴 집 안에 누가 있냐면 눈먼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라는 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눈먼 처녀 역시도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상이 아마 이제 눈먼 처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딴 집에, 외딴 봉우리에 이 외딴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걸 보면 중요한 시적 상황이라는 걸 전제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배하는 흐름 자체는 뭔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러한 정서를 조금 지배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외딴 봉우리에서 외딴 집 갔다가 눈먼 처녀를 발견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시선이 쭉 이동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눈먼 처녀는 봄이 왔다는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각적인 것들은 눈먼 처녀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송악가로 날리는 모습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 꾀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청각은 이 여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인지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개가 감각에 따라서 좀 구분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눈먼 처녀에게 있어서 뭔가 봄이 오고 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계기는 바로 이 꾀꼬리.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감각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문설주에 귀 대이고 그러니까 엿듣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그게 너무나도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엿듣고 있다에 담겨있는 심리는 뭐 호기심 같은 것도 있겠고요. 진짜 봄이 왔나? 약간 설렘의 어떤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림의 정서도 있겠고요. 그런데 엿듣고 있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 작품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걸 해설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처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다 하면 되는데 왜 엿듣고 있다고 얘기했을까? 어쩌면 그 봄이라는 그 계절을 본인이 즐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몰래 엿듣는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약간 조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눈먼 처녀의 심리 또한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시라는 문학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뭐 근경, 그다음에 청각적, 시각적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기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런 걸 볼 때에는 이게 뭐 기계, 이제 수학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해석을 굳이 하자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수능은 같은 시를 가지고도 A라고 생각할 수 있고 B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이 시를 볼 때 한 가지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할 거거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웬만한 선생님들도 이 정도의 설명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게 방향성이 조금 틀어진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신 선생님의 그 시야에 맞추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나마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요 시에서 잠깐만 지울게요. 이 부분은요. 살짝 지워보시면
여기 있는 위에 요 두 부분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엿듣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제시했냐면 이러한 장면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어떠한 회화적인 이미지만 제시를 하고 끝낸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끝냈다는 것들은 뭘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걸 보고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너희들이 판단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운을 주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다음 질문 하나요. 여기서 이 처녀가 바깥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꾀꼬리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여기 외로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리움도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뭐 설렘,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한 눈먼 처녀가 외딴 봉우리, 외딴 산, 외딴 집, 그런 외부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 곳에서 눈조차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시각적으로 송악가로 날린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이 눈먼 처녀가 인지할 수 없었고 꾀꼬리 소리가 들리자 아 무엇인가가 찾아왔나 보다 라고 뒤늦게서야 이 여자가 인지를 하게 되고 아 그 부분을 나도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살짝 엿듣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지난 현대시 1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를 정리할 때 도식화하는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시를 봤다면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림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나의 어떤 표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시작을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제목에 윤사월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윤사월이다. 그 윤사월이라는 것들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늦봄의 경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고요. 자, 이 늦봄의 경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져왔던 거죠. 하나는 송악가루라는 것들을 하나 가져왔었고요. 또 하나는 꾀꼬리 소리라는 것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걸 통해 늦봄의 경치를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러한 윤사월의 모습을 한 눈먼 처녀가 그렇죠? 눈먼 처녀가 얘를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먼 처녀 입장에서 송악가루는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이고요. 꾀꼬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눈먼 처녀가 여기는 이 꾀꼬리 소리를 조금 엿들어 보고자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느껴보고자 하는 시다. 그리고 눈먼 처녀의 특징은 지금 현재 외딴, 쉽게 말하면 단절된 상태에 있는 한 눈먼 처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자연의 경치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죠?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입니다. 외딴 산중에 사는 눈먼 처녀의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눈먼 처녀 시적 대상이겠고요. 그 여자의 바깥 세상을 향한 동경과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들. 자, 특징 첫 번째요. 민요적 율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민요적 율격 나오게 되면 삼음보 떠올리셔야 되고요. 삼음보 하면 칠호조.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얘기했었으니까 시선의 이동이라 하면 원래는 이제 공간의 이동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선만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얘기했었으니까 결국 이것들은 감각적 이미지가 이 작품을 지배하는 가장 지배적인 정서, 특히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회화적 이미지라는 말로도 마치 그림을 보듯이 이 시의 어떤 장면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절제된 시어의 사용을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뭐만 제시한다고 얘기했었냐면 단순하게 장면만 제시하고 있지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그 긴 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뒤에 넘어가서 윤동주의 자화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윤동주 시인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늘 얘기했죠?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늘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반성하는 사람이었다. 부끄러워 하는 사람이었죠. 윤동주의 서시, 윤동주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윤동주의 또 뭐 쉽게 쓰여진 시. 시를 너무 쉽게 썼어! 막 이러면서 또 반성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부끄러워할 정도라면 얼마나 정말 순수한 영혼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다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뭔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었으나 앉아서 시만 짓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인.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항상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볼 때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중에 어느 부분이 드러나 있는지, 나가 둘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현실이 아닐까를 한번 짐작해 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아성찰. 이거는 반성과 연결되는 거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시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윤동주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걸 자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쳐다본다는 것들은 결국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역시 자아성찰, 반성하는 게 들어있겠구나라고 짐작해보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시를 볼 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는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EBS에서나 아니면 수능에서나 평가원에서나 출제를 할 때 이 방향에 맞춰서 따라와 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 출제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알겠으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EBS 교재에서는 어떻게 보기를 주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겠죠? 수능에 연기 규제에 있는 보기를 그대로 줄까요?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서의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작품 어떻게 봐야 될까? 윤동주에게 있어 시 쓰기는 부끄러움에 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겠죠. 부끄러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현대 윤동주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데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네요. 저항하지 못했던 나약한 지식인.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싫었던 것 같죠. 만약에 시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존재는 이런 모습이겠죠.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 있는 자아라서 그게 싫어서 아마 반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요.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요걸 좀 말을 쉽게 바꾸면 그냥 현재의 삶에 순응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시다. 그래서 이걸 통해 끊임없는 치열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요 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성찰한다라고, 그래서 반성하는 시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시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뭔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다음 또 하나,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얘가 싫어하고 있구나. 또 하나, 어떤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 싫구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겠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성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화상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돌아보게 하는, 반성하게 하는 존재를 얘기했었으니까 자화상 자체로서 이미 반성의 의미에 들어있다 볼 수 있겠죠. 화자, 상황, 정수태도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갑시다.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일단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 이 시를 보는 건 아니어야 해요. 시를 한번 읽고, 혹시라도 안 읽었으면 잠깐 강의 멈춰두고 읽고 와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일단 한번 들으셨어야 돼요.
자, 산모통일 돌아서 농가에 어딜 갔냐면 외딴 우물을 갔어요. 자, 외딴이란 말 나오니까 외딴 곳에 홀로 간다? 그러면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은 자기 혼자만의 뭔가 고민을 하는 그런 공간? 쉽게 말하면 외딴 홀로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아갔냐면 우물을 찾아갔죠. 우물은 물에 비친 모습이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뭐와 같은 역할이냐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거울과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거울과 같은 이 우물을 봤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를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반성하는. 그러면 이 외딴 우물이 있는 곳은 이 외딴 우물가라는 곳은 자신을 반성하는 공간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와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얌전하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조용하게.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하냐면 관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조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뭐 합니다 라고 끝나죠. 뭐뭐 씁니다 입니다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문법 배울 때 경어체 하십시오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경어체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장소가 나오네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표현기법상 뭔가 쭉 늘어놓고 있네? 그럼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이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고 가을에 있는 이 풍경은 되게 시끄럽나요? 굉장히 평온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 속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굉장히 평온한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온한 공간이 과연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보기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온한 삶에 그대로 안주하는. 왜냐하면 실제 이 시기를 돌아본다면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 속에서 이러한 평온한 공간이라 하면 사실은 평온하지 않은데 평온하게 살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치열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종의 자기한테 어떤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가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나이가 있어요. 자, 요게 있고 거기에 한 사나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 대상으로 한 사나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나는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딴 우물을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와 구름 있네. 뭐 하늘 있네, 달 있네, 가을이 그 안에 들어있네. 근데 왜 사나이가 있잖아. 그럼 그 사나이 누구죠? 당연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한 사나이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지? 지금 외딴 우물가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외딴. 가본시에서도 외딴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 외딴과 그 외딴에 어떤 좀 비교할 수 있는 것들도 내신에서 출제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이제 시들을 가지고서 낼 거니까 그러면 외딴 우물가와 그다음에 아까 외딴 집 요 두 개의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뭐 하고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되게 뭐 차이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아까의 그 외딴 집은 성찰의 공간은 아니었죠. 그 여자의 외딴 공간은 외딴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고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건 외부 세계를 인지하기, 그러니까 그곳을 가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홀로 침잠한다고 얘기하죠. 혼자 가라앉아서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 사나이 있는데요. 그 사나이가 선생님 노란색 해갖고 왔어요. 미워져 돌아가요. 자, 첫 번째 정서가 나오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다. 밉다라는 것들은 이 사나이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 아까 보기를 토대로 한다면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뭐 해지면 가엾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엾어진다고요? 가엾어진다라는 것들은 불쌍해라는 뜻이니까 연민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미움의 감정에서
연민의 감정으로 살짝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정서의 변화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앞에 미워에서 가엾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알았죠? 앞에 여기는 미움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불쌍하니까 또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나이가 또 뭐 하냐면 다시 또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돌아 생각하니 또 그 사나이가 다시 이제는 그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웠다가 연민이 생겼다가 다시 미움이 생겼다가 이번에는 그리움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네요.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싫을 때 가끔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너무 짜증나, 너무 싫어! 근데 그런 나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미웠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어쩌겠어. 그냥 사랑해야지 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인정했다가도 그렇다가도 또 자기의 모습을 또 보면 또 너무 싫고 그랬다가 또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이니까 또 용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 볼 수 있는 거냐면 자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내적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내적 갈등을 갖고서 시를 쓰고 있다.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까지 찍고 가면 좀 이상하게 조금 오바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애증의 관계 뭐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애미의 관계, 애미란 말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애증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것들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을이 있고 이번에는 거기서는 아까 한 사나이는 따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같이 묶어버렸어요. 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얘기 뭐냐면 어떤 과거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것들은 뭐 순수했던 과거의 나?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책에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순수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EBS 교재에서 보기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었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설명한 게 아마 3번 문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계속해서 부끄럽고 옳지 않은 부정적인 자기를 인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얘는 사실은 갖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의 추억처럼이나 말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이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부끄러운 나를 과거 형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이 안에 또 들어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얄미운 모습을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모습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랬다고 해서 이 화자가, 이 윤동주가 바로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는 뭐 예전에 어떤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쉽게 말하면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가장 순수했던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수했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표현하는 해설서도 있고요. 또한 이것처럼 부끄러운 나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부인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싶은,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인식이 담겨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죠. 근데 EBS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가르치신 내신을 시험 본다면 여러분의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만 수능이라면 그냥 내진 않아요. 반드시 보기를 줄 거예요. 그 보기에 맞춰서 해석만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그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자신을 뭐 하는 과정인 거냐면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고 한 사나이의 모습이었던 이 화자의 모습을 이 외딴 우물가에 가서 그 외딴 우물은 어떤 공간이지? 여기는 성찰의 공간이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결국 내적 어떤 고뇌를 이루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시가 조금 추상적인 시일 수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뭐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간혹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과 앞의 부분을 설명해서 수미상관이라고 정리한 책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설명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살짝 안 봤던 것들 중에 내신 시험을 본다면 이런 것도 가끔 나올 수는 있겠죠. 뭐 파란 같은 경우에는 시적 허용이 들어있다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집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그리워졌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 그리웠다라는 것들은 뭐가 그리울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이 그립다라는 거는 뭐 순수했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책들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식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조도를 또 한번 그려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란 시를 한 번에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펜 드시고요. 선생님 영상 보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다음 선생님 거 보고서 비교해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처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이걸 정리할 때는 자화상을 쓰게 만드는 도구가 하나 있었죠. 결국은 가운데 요게 필요하겠죠. 우물이라는 게 먼저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중점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 거니까. 자, 이 우물이 존재하는 거고요. 우물을 뭐 하는 나가 있냐면 들여다보는 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우물에 비친 나의 모습 또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친 나의 모습은 굉장히 밉기도 하고요. 또한 불쌍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밉고 연민, 그리워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얘가 화자가 내적 갈등을 쭉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니까 자아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자아 성찰의 공간이 바로 우물이라는 이 외딴 우물가, 정확히 얘기하면 외딴 우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딴 우물가가 바로 이러한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구나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토대에서 여러분들 이제 핵심 정리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 자아를 성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 성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증, 이게 이제 내적 고뇌를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내적 갈등이 중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움에서 연민 갔다가 다시 미움 갔다가 그리움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소 이쪽은 마이너스에 가깝다 볼 수 있겠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자기를 좋게 보고자 노력하는 거니까 플러스 정도로 인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방향을 세우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적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아가 분열된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밖에 비친 나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가 둘이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 아까 두 개의 자아 설명했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서의 변화라는 것들은 이 위쪽과 연결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우물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추억처럼 얘가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억처럼이란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방법들로 설명하시긴 하는데 결국은 뭐 과거에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추억처럼 남기고 싶은 화제의 어떤 다짐 남기겠다라고 하는 화제의 어떤 의지 이걸 반성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다 정리한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있잖아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시험에서 낼 때
과거로 만들겠다. 즉,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과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는 선언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나 만들고야 말겠어. 지금의 모습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어. 쉽게 말하면 떠나보내려는 자기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떠나보내려는 의지적인 모습 또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모습이 현재 EBS 교재에서의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떠나보낸다라는 것들은 그 안 좋았던 자신의 모습과 이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아까 특징에서요. 5번째 하나 더 쓴다면 결국은 자기 고백적인 어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백적인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정리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4강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박목월 씨와 윤동주에 대해 배웠었는데, 박목월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절제된 시어를 통해서 여운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회화적인 이미지만 드러냈다라는 거, 회화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를 써서 어떤 봄이 오는 상황 속에서 눈먼 처녀를 제시해서 어떤 처녀의 어떤 호기심, 설렘, 어떤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자화상을 통해서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이 부끄러운 것들을 내적 갈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 3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